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라고 합니다. 네. 먼저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런 뜨거운 교회를 남겨주시고 또 이 교회에 저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시편 121편에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제 소개를 하고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었나, 그리고 요즘 핫 이슈인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치료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가 이제 주장하는 거가는 환자도 본 적도 없고 네가 환자를 안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혹시 이제 교인분들 중에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의사의 특징은 튜블라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환자밖에 안 봐요. 딴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사실 그게 한목적적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만 보지 그 환자의 배경,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 환자 옆에 있는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환자밖에 안 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사실 병이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여기에 강조를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선생님은 눈앞에 있는 자기 치료 대상 그리고 이제 일부 죽는 사망 환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지 못해요. 이제 그런 거를 튜블라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저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거죠. 일단 환자를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이 있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 환자에 밀려가지고 다른 중증 환자들이 좀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도 약간 열이 나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지 병원에 들어올 수 있고,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어야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6시간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면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혈관이 막혔는데 6시간 기다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좀 전체를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제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 있어요. 가장 객관적인 거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이제 그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알람 자료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뜹니다. 보도 자료, 포토뉴스 뭐 이렇게 뜨는데, 보도 자료를 누르면은 이제 브리핑 자료가 떠요. 하루에 2번씩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브리핑 화면을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스크롤이 쭉 내려가고 맨 밑에 보도 참고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례 브리핑은 오후에 발표하는 거고 보통 0시 기준으로 발표하고 오후에 발표하는데, 이 보도 참고 자료의 정례 브리핑 이거를 이제 보통 파일을 열면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좀 많은 날은 한 7, 80페이지 되고 좀 적은 날은 한 30페이지쯤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제가 다 찾아가지고 이 숫자를 오늘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위중증 몇 명, 해외에서 몇 명 들어왔고 뭐 이걸 일일이 엑셀에 이제 다 옮겼습니다. 다 옮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트렌드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책을 갑자기 마이크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아, 네, 이제 됩니다. 이렇게 위에를 잡으라고.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 권사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쓴 게 아니라 19명의 의대 교수가 이제 공동 집필을 했고, 제가 이제 대표 저자인데요. 제가 활동하는 이제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교수 한 6,50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의대 교수가 700명 정도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모은 사람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코로나가 1년이 됐는데 이게 사태가 오리무중이다. 국민들이 너무 이제 좀 잘 모르고 불안해 하시니 이 사태를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21명 중에 그때 이제 연구 계획서 쓰셔야 되는 분이랑 병가족이신 분 2분 빼고 나머지 이제 19명이 그래 책 쓰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 있으신 전공은 이제 그 내용을 썼고요. 저처럼 이제 관련 없는 사람은 아유 이런 제목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그럼 난 이거 할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맡았던 제목은 확진자와 사망자인데 이거를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하다 보니 계속 새끼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책의 절반 이상을 제가 썼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코로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인간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박쥐한테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원래는 이게 종간의 배리어라고 해가지고 박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들끼리만 감염되고 인간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만 감염됩니다. 그래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는 인간을 감염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섭리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인간을 감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거는 뭐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것들이 다 동물의 바이러스이고요. 특히 뭐 사스나 메르스 이런 건 다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특이하게도 무증상인데 감염인 거예요. 그리고 무증상인데 자기는 증상이 없는데 전파가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검사법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일부 유튜버는 코로나는 그 PCR이 사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거 자체가 사기가 아니라요. 이 검사 방법이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독감 검사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 인플루엔자 이런 거 유행 돌면은 독감 검사 해가지고 그거 있으면 이제 학교도 이제 빠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던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그때는 보세요. 내가 증상이 있으니까 병원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랑 비슷하게 코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하는데 내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찔렀더니 바이러스가 나왔네. 이러면 나의 이 증상의 원인은 요 바이러스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 이 접촉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메르스 때도 접촉자 개념이 있었는데 메르스는 무증상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증상이 있고 메르스는 전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40%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치료를 잘한 편이어서 20%인데 그러니까 무증상이 없어요, 메르스는.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 그 생긴 그 접촉자의 개념,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이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됐다는 게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증상이 다른 병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트레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하기 좋았습니다, 메르스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는 이 접촉자면 다 검사를 하다 보니 이게 찔러서 코로나 이게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너 확진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은 이제 면역에 별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를 해와도 이 상기도 점막 수준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1차 방어가 돼요. 그걸 1차 면역,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진자이기는 한데 난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증상이 없으면 보통 다른 감염병들은 증상이 있는 시기에 전파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는 증상이 없는데 내가 남을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이게 황당하죠.
이런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증상인데도 이게 확진자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게 됐고, 무증상인데도 나는 증상이 없는데 남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면역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중증이 돼서 뭐 사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사스보다는 전파력이 높고 메르스보다는 덜 독하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걸 종식시키자 막 이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코로나는 종식이 안 됩니다. 왜 종식이 안 되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메르스는 종식을 했어요. 메르스는 어떻게 종식이 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치명률이 20%예요.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20%인데 증상이 확실해요. 그러면 딱 격리가 되죠. 딱 갇혀 있어요. 전파를 못 합니다. 그리고 갇혀 있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4명은 살고 1명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증상이 없고 증상이 생기면 바로 격리가 되는데 그 안에서 낫거나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그냥 종식이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이 코로나는 치명률이 거의, 메르스의 치명률이 제가 1%라고 말씀드렸는데, 누적 치명률이, 코로나는 지금 누적 치명률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메르스는 100명 걸리면 20명이 사망을 했지만, 코로나는 100명 걸리면은 1명 정도도 사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적 치명률이고, 그 주간 치명률은 지금 0.2, 0.3 이렇습니다. 보통 독감 치명률을 0.5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뭐야? 그러니까 딱 그 주의 통계만 보면 독감보다도 치명률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사람들이. 근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이 박쥐가 어떻게 인간을 감염시키게 됐는지, 사실 이것도 뭐 썰이 많지만은 저는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이게 원래 인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와 같이 인간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다 말이에요.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게 감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게 특징인데요. 보통 이제 초기 감염기는 그냥 상기도 감염, 감기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거를 이제 상기도에서 이겨내지 못하거나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제 폐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호흡기 감염병은 감기를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인데, 이 코로나19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자가염증 반응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중간에 연결고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건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굉장히 과도하게 일어나고,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내 몸에 있는 그 보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소진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응고체계를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혈전이 잘 생기고, 그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근데 혈관은 큰 혈관도 있고 작은 혈관도 있는데, 큰 혈관은 혈관 내벽이 손상이 되어도 이게 피가 흐르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모세혈관, 작은 혈관은 길이 좁단 말이에요. 길이 좁은데 염증이 생겨서 표면이 너덜너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류가 좀 잘 안 흐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이러면은 이게 모세혈관으로 피가 골고루 잘 돌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염증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혈관벽이 손상이 됐고, 근데 환자가 계속 누워 있어서 혈류가 좀 정체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인간이 스스로 혈전을 막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 코로나19가 뭘 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혈전을 막는 그 기능, 그 인자를 다 소진을 시켜요. 그래서 이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냥 뭐 폐렴 치료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환자가 갑자기 딱 사망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특이한 치료제는 개발이 안 됐지만 어느 단계를 인터셉트해야 이 병의 이 악화를 막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된 이후로 치명률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의 효과가 치명률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백신 나오기 전에 이미 치명률을 엄청 많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은 뭐 추가적으로 약간 더 감소시키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경과를 가지는 병은, 호흡기 병은 이제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근데 이제 이런 독특한 결과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게 키메라 바이러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호흡기 감염병의 성질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특징이 무증상이 많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임상 증상에 따라 8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증상인 단계, 약간 지장이 있지만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데요. 1단계와 2단계를 이제 무증상 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청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제 1년 전에 발표한 건데 1년 전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왜 발표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년 전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게 전체를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 전체를 봤을 때 91%가 1단계나 2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1%가 전혀 증상이 없거나 약간 경미한, 약간 목이 아프거나 열이 조금 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냄새를 못 맡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 맛을 못 느끼는 이제 그 정도의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왜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맡나?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상기도에 있는 그 점막에 달라붙는다고 했잖아요. 그 점막 중에서도 ACE2 수용체라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달라붙는데 ACE2 수용체는 이 상기도에 많고 폐에 있는 세포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소화기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를 따라가다 보니 ACE2 수용체가 여기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감기 증상도 일으키지만은 코 점막에 달라붙어 가지고 냄새를 못 맡게 하고 또 입에 이제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맛을 못 느끼게 하고 이게 소화기로 가가지고 설사를 하고 막 이제 이런 요상한 증상을, 그러니까 호흡기랑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이제 요상한 증상을 만듭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91%는 무증상이고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9% 정도인데 그 중에 치명률이 최고로 높았을 때가 2.4%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1명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고 9명은 치료가 필요한데 사망하는 거는 최고로 많이 돌아가셨을 때가 2.4명, 지금은 0.9명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연령에 따라서 0세에서 9세까지 그리고 19세, 29세, 39, 49 이런 식으로 하면 파란색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 든 사람일수록 무증상은 적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요하는 분율이 이제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의 변이의 방향이 점점 이 전파력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변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91%보다 아마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발표를 안 하고 맨날 확진자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엄청 많이 걸리고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특징은 이게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확진자를 보여드렸고 여기는 사망자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80세, 70세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80세가 요 밑에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확진자를 보면은 80대 얼마 안 되고 한 3%, 70대 한 5.5%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별로 코로나에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활동력이 좋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여기가 많은데 사망자의 분포를 보면은 이게 확진자 중에 80대는 3%밖에 안 되는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70대가 한 5.5% 정도인데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 중에 70대 이상은 10%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사망자의 거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파퓰레이션이 다른 거죠. 이게 코로나의 굉장히 특징이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령도 다르지만 감염 경로도 달라요. 이거는 확진자의 이제 감염 경로고 이거는 사망자의 감염 경로인데요.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집단 발생인 경우가 제일 많죠.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 다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되어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1년 반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 확진자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진자를 아무리 줄여봐야 이거는 좀 another story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국가마다 성적을 매깁니다. 원래 이때까지 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성적을 매길 때 뭘 보고 매기냐? 확진자가 얼마나 뭐 많이 발생했냐?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망률이 되냐?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잘 관리를 못한 거고 사망률이 낮은 나라는 대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치명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주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확진자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방역 당국이 신경을 쓰는 거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걸 해서 얻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잃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아요. 잃는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물론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그 종교가 없으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하면서 잃는 가장 심각한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소규모로 운영을 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애들을 공부시키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소규모로 고용을 하는 그런 이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물론 월급장애도 있지만은, 근데 이 건전한 중산층의 규모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입니다. 거의 허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이 많아야지 이제 그게 이제 건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중산층이 없고 부자랑 가난한 사람만 있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랑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혁명 뭐 이렇게 이제 가진 자를 다 때려잡자 이제 이렇게 혁명도 일어나기 쉽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자영업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영업자가 장사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신용불량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국가재난지원금에 목을 매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정신적인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근데 이거는 현 세대의 문제인데 이 코로나가 지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회복이 되겠죠? 몸만 건강하면 다시 일해서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 앞에 표에서 말씀드렸는데 0세부터 19세까지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애들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사망자는 0명입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애들을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지금 학교를 안 보내고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가 무슨 감염의 온상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감염의 온상지도 아닐 뿐더러,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가 아닌 것처럼 학교가 감염의 온상지가 아닐 뿐더러 혹시나 애들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걔들은 면역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이 돼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학교를 안 보내요? 이렇게 만약 그런 식이면은 학교에 가서 코로나에 걸릴까 봐 학교를 못 보내겠다. 그럼 식당에도 데리고 가면 안 되고 마트에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뭐 그거만 뭐 놀이동산 뭐 이런 데도 데리고 가면 안 되고 그냥 집에 가다 놔야 돼요. 집이 제일 안전해 이러면서. 그죠? 근데 딴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왜 학교를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이상하죠. 근데 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과의 인과관계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라나는 10대 이런 나이에 거의 2년 동안 학교를 안 간다는 거는 그 아이들의 교육 공백이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감시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엄마가 이제 바쁜 집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애가 어떻게 수업 듣는 척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집에 지 혼자다. 근데 애가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할까요? 게임으로 빠지겠죠. 어른도 핸드폰 들고 게임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애들이 집에 혼자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학원도 요새 또 안 하잖아요. 학원이 무슨 또 집단 무슨 감염이 온상인 것처럼 그것도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학교에도 안 가, 학원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집은 개인 과외를 붙일 수 있어요. 어차피 학원 선생님들 학원 문 닫아가지고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잘 사는 집은 개인 과외를 붙여요. 아니면 그룹으로 2명, 3명 이렇게 모아서 친한 엄마들끼리 이제 그렇게 소그룹 과외, 개인 과외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집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잘 사는 집 애들만 대학 가고요. 나머지는 대학도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저는 내년 대선이 지나야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만 2년이잖아요. 만 2년을 채우고 애들이 학교에 복귀했을 때
4시간, 8시간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공부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이해찬 세대가 이게 그 굉장히 많은 그 심한 그 질풍노도를 겪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학교에 못 간 애들은 그 1년 공부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통째로 2년을 이게 블랙아웃이 되면은요. 그 세대 전체가 우민화가 되는 거예요. 걔들은 공부에 이제 흥미를 못 느끼게 되는 세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죠. 30대가 되고 40대, 50대, 60대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지적 수준이 완전 바닥을 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뭐 좀 뭐 덜 불행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락다운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당장 대만은 학교를 가는데 우리는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만 애들은 나중에 뭐 승승장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애들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교육의 이 공백은, 그리고 교육의 격차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주로 어디에서 사망하시느냐, 이건 이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요양병원에서 원래 사망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하잖아요. 이게 3차 유행을 지나면서 요양병원에서 제일 많이 돌아가셨고요. 이제 의료기관, 요양원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 보여드린 2개의 슬라이드는 이게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사망자의 감염 경로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확진자 감소 전략과 사망자 감소 전략을 분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확진자 감소 전략으로 우리가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쓸쓸하더라도 사망자 감소 전략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이 죽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복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됐냐. 이게 1차 유행했을 때 대구 지역에 이 오렌지색은 1일 신규 확진자고요. 이 오렌지색 이 실선은 이제 누적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회색 바는 누적 사망자인데요. 이 하루에 막 몇백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거예요. 아무 준비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심각했죠. 그렇지만은 이 사태는 한 달 만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대구 사람들이 그 안에 스스로 격리를 한 거잖아요. 이제 지역적으로 스스로 격리를 해서 대구 밖으로 나온 게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 확진자를 확진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달 만에 이제 이게 종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병당국이, 방역당국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잘했으면은 정말 우리는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참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 1차 유행 때 최고로 많았을 때가 750명 정도였는데, 뭐 지금은 1일 신규 확진자가 뭐 2,000명 이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세 발의 피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재난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이 1차 유행이 이 코로나 전기간을 두고 보면 되게 좀 시시합니다. 시시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유행 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지만 1차 유행의 피크가 이제 요 정도인데, 2차 유행도 뭐 1차 유행보다 피크는 이제 적지만은 유행 기간이 이제 조금 더 길죠. 요렇게 했는데, 또 이것도 좀 그렇지만 3차 유행을 보면은 이거 보세요. 3차 유행 최고로 많았을 때가 12월 22일에 1,200명 넘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다들 멘붕에 빠졌죠. 연말이어서 이제 놀아야 되는데 에헤라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집에 갇혀가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 유행이 끝났는데, 보세요. 끝났는데 2차 유행이 최고로 많았을 때보다 확진자가 더 많아요. 이게 2차 유행 전을 보면 2차 유행 전에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는데 2차 유행이 끝났는데 2차 유행 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확진자 규모가. 그리고 3차 유행이 끝났는데 끝난 시점에 확진자 규모가 2차 유행 최고로 많았을 때보다 더 많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4차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피크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3차 유행이 피크였을 때보다 더 확진자가 많은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게 변이가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2,000명 넘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4차 유행이 끝나면은 매일매일 2,000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1,000명은 확실하게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라인도 3차 유행보다 위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5차 유행하고 6차 유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상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2차 유행 때 뭐 광화문을 거의 때려잡았는데 지금 보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지나가 보니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1차 유행 때 잘 막았으면 좋았는데 왜 이게 2차 유행으로 생겼을까? 뭐 어떤 뭐 고위 관리는 뭐예요? 뭐 살인자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광복절 때 장현 광복절 때 모였던 사람들을.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저는 이 이태원 클럽 사태가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그러니까 첫 번째 주범은 그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태원 클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1차 유행 때는 신천지 교인들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거 사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례 정의에 의하면은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접촉 안 했어도 몇 년 전 교인 명단도 다 받아가지고 막 싹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역 당국이 자기들이 만든 지침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태원 클럽 때는 어떻게 했냐? 전수조사를 안 했어요. 전수조사를 안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5월 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로 많았을 때가 이제 한 20명 정도 이렇게였는데, 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 중에 확진자를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지역사회 감염인 사람 오렌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태원 클럽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습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 없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지역사회 감염은 0이고 해외에서만 유입되는 기간이 4월 달에 거의 몇 주 동안 계속 그랬어요. 지역사회 감염은 없는데 해외에서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이태원 클럽 사태가 생기면서 이게 약간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줄어드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게 서울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와 누적 확진자 현황인데요. 이 하늘색은 신규 확진자고 오렌지색은 누적 확진자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전국이 다 이래서 이렇게 플라토였단 말이에요. 신규 확진자가 없었어요. 해외 유입 외에는.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태원 사태를 기점으로 45도 각도로 확진자가 증가합니다. 근데 서울은 45도 각도로 증가하고 경기도는 30도 각도로 증가해요. 그 외 지역은 그때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이 서울과 경기도를 30도 내지 45도 각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게 만든 요인이 뭐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몇 명이 검사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이태원 클럽은 주말에 한 군데에 작은 데는 1,000명, 많은 데는 2,000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확진자가 나온 클럽이 6개인가 7개예요. 근데 한 주만 해도 1,000명만 해도 6,000명의 조사 대상자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몇 명이 조사를 받았는지 아세요? 96명.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잡아도 6,000명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신천지 때처럼 했었으면 그 중에 불과 96명이 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뭐 대부분 무증상이니까 어디론가 이제 스며들었겠죠. 근데 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서울, 경기도가 제일 많았지만 전국에 다 있거든요. 제주도까지. 이제 그게 쌓였다가 2차 유행 때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게 된 거지, 실제로는 이 불행의 씨앗은, 첫 번째 씨앗은 중국발 입국을 안 막은 것이고, 두 번째 씨앗은 이태원 클럽을 신천지와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거는 정치 방역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왜 그렇게 이잡듯이 잡았으면서 왜 이태원은 이잡듯이 잡지 않냐? 이 지금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태원 클럽은 성소수자고 자기들이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1인이죠. 아무나 국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할 거면은 똑같이 해야죠. 근데 누구는 이잡듯이 하고 누구는 슬렁슬렁하고,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향으로 퍼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확진자 앞에서 보여드렸죠. 이 오렌지색 바고요. 양성률은 이 오렌지색 실선으로 이제 제가 그려드렸는데, 이 1차 유행 때 양성률이 되게 높죠. 이제 양성률이 한 4% 정도 됩니다. 이게 왼쪽은 양성률 축이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이 양성률 축, 왼쪽이 확진자 축인데요. 1차 유행 때 이렇게 양성률이 한 4% 정도 되게 높았던 이유는, 여기는 그때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마스크를 일단 안 썼고요.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고, 신천지의 그 독특한 집회 방식, 그 굉장히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양성률이 높았는데, 이건 좀 비정상적인 사태고, 이거는 특별 케이스니까 이거를 제끼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S형이나 V형,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유형이 타입
타입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S형과 V형인데 그거의 내추럴한 양성률은 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 유행이 종식되고 나서 요 정도인데 이게 슬금슬금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검사를 많이 해서 그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런 거고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것도 이제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건데 요 뒤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GH형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로 감염력은 이제 요 정도 있는데 이게 슬금슬금 증가해서 한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양성률이 증가하느냐? 이게 그 바이러스도 죽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바이러스도 죽기 싫고 많이 퍼뜨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숙주가 죽어버리면 안 되죠. 메르스처럼 죽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전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덜 죽이고 퍼지기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한목적적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래서 양성률, 그러니까 접촉했을 때 감염시키는 능력은 더 증가하는데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독성은 그대로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치명률은 감소하죠. 왜냐하면 분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때 이제 들어온 게 GH 변이인데요. GH 변이의 영향으로 양성률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그러면 GH 변이는 어디에서 왔냐? 이것도 해외 유입이랑 상관이 있어요. 처음에 초기에는 작년 2월달, 3월달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을 막아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미 베린 몸, 뭐 지금 막아서 뭐 하겠노 이랬지만은 실제로는 해외 입국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S형과 V형이 원래 처음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생겼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로 건너왔는데 그 유럽으로 가가지고는 변이를 일으키는데 GH 변이라는 거를 일으켜요. 근데 이 GH 변이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제 우리나라는 온 나라를 향해서 이제 문을 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GH 변이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성률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3차 유행 때는 뭐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보도에 의하면 뭐 엄청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둥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3차 유행 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거는 그거는 그 변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3차 유행의 특징은 집단 감염의 일상화예요. 그러니까 그 뭐 요양병원 특히 이제 여기에서 뭐 다 걸리니까는 이제 확진자가 많았던 거고, 실제로는 이 시기에 미국이나 유럽은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린 양성률이 떨어져요. 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영국 변이랑 남아공 변이는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별로 안 미쳐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인종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감염시키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책에 좀 자세하게 썼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가 3차 유행을 겪었을 시기에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이 엄청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성률이 떨어집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게 요렇게 이제 양성률이 1.3 요렇게 증가했는데 요게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그래프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으세요? 이게 보세요. 1차 유행 때는 이제 확진자가 요렇게 이제 양성률이 이렇게 높았다가 이게 이제 조금씩 확진자와 양성률의 그 갭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는데요. 4차 유행은 확진자는 이렇게 많은데 양성률은 조금밖에 안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1% 정도였는데 6월 달에 1% 정도였는데 불과 1.3%밖에 안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냐? 이게는 비례적이지가 않잖아요. 요 답은 뭐냐? 이게 검사자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 검사 건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규 검사 건수만 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신규 검사는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 건수와 검사자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건수를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1차 유행 때 이제 검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을 앞두고 검사를 엄청 적게 해요. 그래서 확진자가 적습니다. 이때 우리가 K방역이라 그러면서 막 완전히 국뽕에 취해가지고 총선을 치렀는데요. 정말 K방역이 훌륭해서 확진자가 적은 건지 검사를 줄여가지고 확진자가 적은 건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태원 클럽 때는 검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확진자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변죽을 울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차 유행 때는 신천지 그 집단, 특정 집단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이 잡듯이 잡았는데 이 이태원 클럽 사태 때는 이태원 클럽을 안 잡고 어문데다 자꾸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좀 늘었는데 확진자는 많이 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변죽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뭐 자다가 나무 다리 끓는다.
뭐 그러다가 이제 2차 유행 때는 확진자도 늘고 이제 검사자도 좀 늡니다. 그러다가 또 2차 유행 때, 3차 유행 때도 확진자도 많이 늘었지만 검사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검사가 늘어났을까? 이때는 우리가 3차 유행 때는 임시선별검사소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만 건강보험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3차 유행 때부터는 작년 12월 14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라고 해가지고 수도권에 뭐 지하철역 앞이나 공원 앞, 광장 이런 데 그냥 천막 치고 그냥 아무나 오세요. 원하면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 건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확진자, 검사 건수는 임시선별검사소 때문에 많아진 거고요. 확진자가 늘어난 건 우리가 집단 감염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근데 보세요. 지금은 확진자도 많이 늘었지만은 검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합니다. 그 3차 유행 때 최고로 검사 많이 했을 때가 한 9만 건 정도 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7월 말이 13만 건을 했고 요즘은 18만 건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도 늘었는데 그거는 이제 델타 변이의 영향도 있지만은 검사를 많이 한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확진자가 이렇게 늘었다. 근데 델타 변이의 영향은 요거다. 이 나머지는 뭘로 설명을 할 거냐? 검사 건수의 증가로 설명이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아니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검사를 많이 하는 거지 무슨 검사를 늘렸다고 그러냐. 너무 음모론이다. 왜 정부를 못 믿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심 검사가 있고 임시 선별 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의심 검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선별검사인데 의심검사는 평균 양성률이 1.7%입니다. 근데 선별검사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검사하는 경우에 양성률은 0.3%예요. 그러니까 되게 차이가 나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냥 아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검사하면은 0.3%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이 사람 다 무증상이에요. 증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하면 0.3%가 확진자가 나온다. 이 말은 검사 건수를 늘리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임시선별검사소가 몇 군데인지를 보고하는 데가 서울시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서울시가 6월 달까지는 임시선별검사소가 19개였어요.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 59개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5시까지 공무원 맞춰서 5시까지 뭐 아니면 6시 이렇게 근무했는데 요즘은 9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늘린 거예요. 보세요. 언론에서 계속 확진자가 2,000명이나 1,800명이나 계속 떠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혹시 나도 걸린 거 아니야?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내 눈앞에 검사소가 있네? 공짜야. 이름도 안 물어. 핸드폰 번호만 대면 그냥 검사할 수 있어. 이러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또 마스크 언니 검사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일정 비율로 코로나가 양성이 나와요.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의심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로나 검사인데 증상 없이 간 사람은 임시선별검사,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의심검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증상은 없는데 또 다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검사 건수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늘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의심검사가 되기 때문에 델타 변이의 영향에 받아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헛소리는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그려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린 다 죽었나? 뭐 큰일인가? 큰일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돼요. 제가 이 그래프에서는 일단 이제 검사자를 이 하늘색 바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신규 확진자를 오렌지색 바로 보여드렸고 양성률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확진자랑 이제 이 검사자를 같은 스케일로 봤을 때 확진자와 검사자를 같은 스케일로 보고 이제 양성률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확진자와 검사자를 같이 보면 이 앞에 그래프에서는 확진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사자랑 대비하면 보이시잖아요. 이 오렌지색 점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성률이 이제 보세요. 검사를 15만 명을 했는데 1,600명 정도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한 19만 명 정도 검사하고 한 2,000명 정도 나옵니다, 확진자가. 그러니까 양성률이 1%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확진자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 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생활치료시설에 2인 1실이에요. 경기도는 지금 2인 1실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이랑 2인 1실을 쓰는데 그 방을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게 완전 고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격리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격리야? 그냥 감염인 사람 2명 냅두면 1명이 먼저 나와도 계속 옆에서 바이러스 흘리고 다니는데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사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새로운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 주간 평균 확진자는 제가 오렌지색으로 보여드렸고,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는 연두색, 그리고 주간 평균 사망자는 회색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얼핏 보면 어떻게 회색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입니다. 그 2달 동안 그전 1년보다 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돌아가신 기간인데 그때만 바닥에서 약간 뜨고 나머지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이렇게 많지만, 그리고 이제 위중증 환자도 좀 있었지만 사망은 거의 많이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스케일을 다르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 축에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이제 같은 스케일로 놓았고요. 오른쪽 축에는 사망자를 이제 놨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확진자가 피크를 쳤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이제 피크를 칩니다. 근데 이제 1차 유행 때는 위중증 환자를 발표를 안 해서 이제 요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유행을 보면 확진자가 피크를 치고 한 1주, 2주 지나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피크를 쳐요. 그리고 3차 유행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피크를 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피크를 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2차 유행까지만 해도 위중증 환자의 규모,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2차 유행 때 위중증 환자는 한 180명 정도 있었고요. 사망자는 한 4명,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3차 유행 때는 위중증 환자는 400명인데 돌아가신 분은 2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적으로 봤을 때 위중증 환자의 규모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 말은 2차 유행 때는 위중증인 분이 돌아가셨는데 3차 유행 때는 위중증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돌아가지 않으실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그게 코호트 격리 때문입니다. 그 코호트 격리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요양병원은 마른 의료기관인데 사실 그게 거의 수용시설에 가깝거든요. 물론 제대로 하는 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그래서 그게 의사도 별로 없고요, 간호사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확진된 사람, 접촉자, 확진 안 된 사람 다 그냥 모아놓고 있으면 근데 나오지도 못하게,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다 같이 감염돼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3차 유행 때 그 사망자가 많이 생긴 거가 너무나 비극인데, 2달 동안에 1년치만큼 돌아가셨거든요. 너무나 비극인데 그건 사실 인재예요. 미리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4차 유행 때, 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주간에 7월 마지막 주간에 1,600명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간 평균은 1,800명이거든요. 주간 평균이. 먼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너무나 다행하게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증가는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되게 다행이죠. 이게 좀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명률을 보면은 연령별로 이제 이 파란색이 80대, 오렌지색이 7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로 높았을 때가 27%였고요. 이제 그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40대 이상도 지금은 18% 정도로 이제 치명률이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통계로 봤을 때 확진자가 매일 뭐 2,000명이다, 뭐 1,500명 넘었다 이러니까 엄청 많이 많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중에 확진자는 22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0.4%가 감염됐어요. 이거는 인구 10만 명으로 따지면은 10만 명당 435명이 확진됐다는 건데, 물론 검사 안 하고 무증상이 채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러면 10만 명당 435명이 확진이 됐다는 거는 나머지 99,500명 은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걸리지도 않고. 근데 전체 인구의 0.4%가 확진이 됐는데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언론에서 떠드는 것과 다르게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뭐 엄청 많이 걸린 게 아니구나. 그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아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 과도한 공포는 사람을 집어삼키거든요. 사람을 마비시켜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치를 보면 좀 위안이 돼요. 내가 0.4%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99.6%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확률적으로 96.4%가 99.6%가 훨씬 확률이 내가 포함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걸려도 1%밖에 안 돌아가시고, 물론 그분은 그게 100%일 수 있지만은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은 그것도 거의 안 돌아가시고요.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거의 안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 노인들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에요. 요양병원, 요양원, 취약시설 이런 데 계신 분들이라 그분들만 잘 케어를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0세에서 19세까지는 거의 이거 보세요. 거의 많이 이제 감염이 됐지만은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누적 치명률이고요. 누적 치명률이고, 그거 말고 한 주에 몇 명이 확진자가 있었고 몇 명이 돌아가셨냐. 이제 이거를 보면은 주간 치명률을 제가 이제 회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주간 치명률이 제일 높았던 때가 이제 1차 유행 그 마무리했을 시점, 그때 하루에 한 13명 정도가 매일매일 돌아가셨어요. 2주에는. 그랬는데 이게 치명률이 이제 뚝 떨어졌고, 또 2차 유행 때 약간 올라갔다가 뜬금없이 이제 이게 가을에 약간 올라갔다가, 그리고 3차 유행 때 좀 약간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치명률이 되게 낮은데 0.2, 0.3 이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감 치명률이 0.5%예요. 우리가 독감 걸렸다고 해서 뭐 학교 전체를 다 폐쇄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집회를 못하게 하고 6시 이후 뭐 2명밖에 못 모이게 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물론 코로나는 독감과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후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독감이랑 무조건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했냐. 가을에 65세 이상이랑 고위험자한테 예방접종하는 거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예방접종만 잘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게 국민들을 심각하게 괴롭힌 건데요. 원래는 이게 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병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어떻게 이제 방역을 할까, 이런 게 역학인데, 거기에서 방역 단계를 정하는 기준은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한테 전파시켜서 감염을 시키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는 거는 그건 전파가 아니죠. 유행이 아니고, 이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크면 유행, 1보다 작으면은 감염이 수그러들고 유행이 수그러들고 있는 거고, 1이면은 그냥 한 명이 한 명만 계속 감염시키는구나. 이걸 풍토병이라고 해요. 그냥 이제 쫙 깔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인데, 이게 당연히 1차 유행 때는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되게 높죠.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고, 이건 이태원 클럽 사태 때 감염 재생산 지수가 4.5 정도 돼요. 되게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2차 유행 때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2.5 정도 되고, 3차 유행 때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1.8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올해 1월부터는 계속 1 근처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라는 거는 그냥 한 명이 한 명 정도로 감염시키고 그냥 쫙 깔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거리두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태원 클럽 사태 때, 제가 아까 이제 이게 차별 방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태원 클럽 사태 때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부터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죠. 확진자가 이렇게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막 퍼뜨리고 다니는데, 근데 1단계를 3개월이나 합니다. 1단계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유행 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증가하니까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를 옹을리는 건 이건 이해가 돼요. 그죠? 이제 감염이 전파되니까 유행을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2주일 만에 1m로 떨어져요. 근데 2단계를 2.5단계로 올려요. 근데 2.5단계가 되면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거의 장사 못 합니다. 우리도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럼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도대체 이거 누구 때문이야? 광화문에 모인 인간들. 그 인간들은 뭐지? 교회에서 나온 인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여름에 2차 유행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이태원 클럽 때 잘 막았으면은 컨트롤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불씨를 계속 키워가지고 검사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이 2차 유행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이거를 광화문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온 국민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되겠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이게 2차 유행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유행 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요만큼 올라갔는데 또 이게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 올려요. 2단계로 올려요. 근데 또 2주 만에 다시 1m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2.5단계로 2달이나 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방역 단계를 정할 때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교한 모델입니다. AI가 개입해요. 굉장히 정교한 모델인데 이 모델이 알려주는 대로 해야지 되는데 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냐는 거죠. 이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방역 단계를 거리두기 단계를 확진자 숫자로 해요. 근데 초기에는 확진자 숫자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계산하려면은 거기 이제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이 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단 정보가 없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진자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확진자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는 지금 데이터가 많이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아니라 확진자를 가지고 방역 단계를 정하는 것은 학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확진자는 하늘을 찌르지만 실제로 사망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의 그 죽고 사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옥조이는 것. 이거는 이게 목적이 뭔지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백신은 이게 원래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인도 이제 요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백신은 이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찌르잖아요. 어깨에 찌르면은 근육 속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세혈관을 타고 우리 몸 속에 이제 그 면역 체계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항체를 대신 만듭니다. 항체를 대신 만들면은 바이러스가 진짜로 들어왔을 때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없으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응을 해서 항체를 만들 때 최소한 사흘, 나흘 정도가 걸려요. 근데 항체가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탁 잡겠죠. 즉각. 그래서 이제 그게 백신의 효과인데요. 그러면 이 백신의 효과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말하는 것과 달리 감염 자체를 예방하지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중증도를 감소하는 건데요.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게 이게 호흡기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에 달라붙어 있어요. 상기도 점막에 달라붙어 있고 이게 면봉을 찔러가지고 상기도에 상피세포에 달라붙어 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염은 그냥 와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백신으로 만든 항체는 내 피 속에 있어요. 혈액 속에. 둘이 만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은 그냥 와서 붙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감염 자체를 예방한다기보다는 그게 내 몸을 뚫고 들어왔을 때 이제 즉시에 타격을 준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증이 예방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바이러스는 불활성화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제 바이러스의 껍데기는 바이러스인데 액티비티가 없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를 줬거든요. 이제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거는 임상 시험을 마치고 사용 승인을 받는데 빠르면 8년,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지금 어느 천년에 그거를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했고 중국은 이걸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안 하고 그냥 막 줘요. 그냥 막 뿌리고 있습니다. 자국민들한테.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 막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요 기술 있어요. 이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전자를 합성해서 이제 돌기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는 ACE2 수용체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돌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아데노 바이러스의 껍데기로 싼다든지 아니면은 돌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자체를 우리 몸에 넣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약간 비슷한 항암 치료제 중에 이제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신기술은 아니고 이거는 완전 신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mRNA 방식의 이런 거는 태어난 지 지금 1년도 안 된
그리고 사실 이제 급하니까 임상시험을 대충대충 했는데 그게 아주 정밀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급하니까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항체를 만들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제 이런 게 효과인데요. 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을 섞어서 맞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처음에 이제 초기부터 맞았는데요. 이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12월, 1월 이제 이렇게 백신 맞은 사람 60만 명, 백신 아직 안 맞은 사람 60만 명 이런 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제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 이거는 이제 확진자를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은 백신 안 맞은 사람, 파란색은 백신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확진자가 일단 많죠. 그리고 증상자도 유증상자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많고 입원 환자도 그러니까 증상이 심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많고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이거 기관지 삽관 이런 거 해야 되는 사람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많고 사망자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이게 초기 자료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높은 나라랑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영국이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전 국민의 70%, 그리고 완전히 다 맞은 사람이 60%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68%, 두 번 이상 맞은 사람 63%, 그리고 미국이 한 번 이상 60%, 완전히 다 맞은 사람 51%인데 우리는 한 번 이상 맞은 사람 47%, 완료한 사람 27%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게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을 맞추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많이 널리 퍼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접종 간격을 지키지 않고 막 6주, 8주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접종률이 이래요. 그러면은 많이 맞은 영국, 이스라엘, 미국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빨리 맞았고 많이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하신데. 이거는 이제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작년 초기부터 1월 말부터 쭉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회색이고 미국이 어쨌든 연두색이고 미국이 보라색이고 영국이 녹색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유행을 거쳤을 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요 밑에 핑크색 진한 핑크색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때 이제 1차 유행을 하고 2차 유행은 뭐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3차 유행이 약간 볼록하고 지금 4차 유행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1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나 이러고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족지혈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세 나라들이 주로 백신을 집중적으로 맞은 시기는 이때예요. 올해 1월, 2월, 3월 이때 집중적으로 맞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확진자가 떨어는 졌는데 좀 잠잠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아서 일시적으로 뭐 확진자가 좀 주는 효과는 있는데 그게 좀 유지는 되지만 이게 바이러스가 바뀌니까는 힘을 못 쓰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백신은 맨 처음에 나왔던 초기 버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든 백신이에요.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됐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건 조합만 하면 되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아무튼 초반 버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생기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땠어요?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쫙 증가했는데 사망자는 별로 많이 안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보다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들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우리보다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들도 이 증가는 하지만은 이거는 앞에 그래프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인데 이게 뭐 800, 900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자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18 뭐 이제 이런데 일단 증가는 하지만은 이 증가의 기울기가 확진자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되게 경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은 이게 감염을 예방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변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다. 그치만은 이걸로 죽는 거는 많이 안 죽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게 백신이 감염은 못 막는데 왜 변이가 생겼는데 여전히 중증을 줄이고 사망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을까?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 몸에는 이게 면역 세포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항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걔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체는 어차피 단백질이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면 소실이 되는데 우리 몸은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기억했다가 그 비스무리한 놈이 나타나면은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는 변이 때문에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치명률은 그거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명률도 이게 여러 나라의 치명률인데 초반에 되게 많이 높아져. 그러니까 왜 죽는지 몰랐을 때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랬지만은 사실 백신 나오기 전에 이미 치명률을 엄청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백신 나온 후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는 건데요. 제가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 규모는 뭐 하루에 2,000명 엄청 떠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되게 작다는 거예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사망자의 규모도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돌아가셨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관리해야 돼요.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힘을 안 쏟고 어문데 국민들 살기 힘들게 사회적 거리두기만 자꾸 하냐는 거죠. 그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를 맞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백신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80세 이상, 70대, 60대, 50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제가 파란색으로 나타냈고 화이자는 오렌지색으로 나타냈는데 일단 백신을 맞고 백신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을 봤을 때 사망률이 높지는 않지만 일단 돌아가신 거는 맞아요. 근데 80대 이상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보다 사망률이 높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연령에서 그렇고 70대는 화이자가 좀 더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30대에도 화이자가 이제 높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너무 분모가 작아가지고 좀 이야기하기 힘들고 이거를 보면은 일단 연령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사망률이 화이자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연령별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코로나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0.4%만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있고 안 걸릴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중에 이제 요 8월 16일 기준으로 3월부터 그러니까 백신을 맞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백신을 2월 26일부터 맞았거든요. 근데 2월 26일 맞은 사람들은 병원 종사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고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준 거는 3월부터인데 3월부터 8월까지 확진자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요렇게 있고 요 3월 이후에 8월 16일까지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562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인구 10만 명당 하면은 1명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지금 백신 접종은 3천만 건 정도 이제 받았고요. 이게 사망하신 분이 다 합치면 673명이에요. 그래서 접종받은 사람, 왜냐하면 접종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하는 게 아니라 접종받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죽었냐를 하는 거고요. 코로나는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 대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많잖아요. 562보다는 673이 더 크고 1.09보다는 2.17이 더 크잖아요. 지금 여러분 완전 눈이 땡그레지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백신이 완전 위험한 거냐? 그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80세 이상은 인구 10명당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가 백신 사망자보다 더 많아요. 그죠? 12.34, 9.51 그리고 70대도 인구 10명당 코로나 사망자는 4.7이지만은 백신 맞고 사망하신 분은 3.1 그리고 60대도 코로나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5명이지만 백신 맞고 사망하신 분은 1.3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고 여기서부터는 백신 사망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0.07명인데 백신 맞고 사망하신 분은 0.1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소수점 자리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효과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있고 이 밑에는 좀 애매하다. 근데 이제 이 정보는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질병청이 자기들이 온갖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자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야 이거 50대는 맞으면 안 되겠네.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게 50대, 40대여도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40대가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우리 목사님 같은 40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연령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연령 외에 기저질환이 있냐 없냐, 그리고 뭔 백신을 맞았냐,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효과가, 그러니까 이제 감염 예방 효과도 있고 사망 감소 효과도 있는데, 이 사망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요, 80세 이상은 이제 요게 7월 5일 날 했을 때는, 7월 5일 집계했을 때는 파란색, 8월 2일 집계했을 때는 오렌지색, 8월 16일 집계했을 때는 회색이에요. 이제 이렇게 갈수록 접종률이 더 증가했죠. 그런데 이제 80세 이상에서 백신 효과가 한 50% 가까이 있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70대도 백신 효과가 있는데 조금 줄고, 60대는 한 30%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 이게 50대는 또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또 더 마이너스가 됐고, 40대는 또 있었으나 더 마이너스가 됐고, 이게 30대는 처음부터 마이너스였고, 20대는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 아니 백신이 이 중증 예방과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다는데 왜 이게 갈수록 이게 효과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에 있어요.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미친 듯이 백신을 맞히고자 했던 이유는 코로나로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그래프는 제가 이제 OECD 국가에서 폐렴으로, 인구 10만 명당 폐렴으로 죽은 사람과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이제 통계청과 질병청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제 그린 건데요. 이 폐렴 사망률은 이제 이게 다 지금 여기 일본, 대한민국만 아시아에 있는 OECD 국가고 나머지는 다 뭐 유럽 이런 데 있죠. 근데 폐렴으로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별로 안 죽었어요. 근데 일본,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폐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되게 쪽팔리는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일본과 대한민국은 폐렴 사망률이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유럽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았는데, 이 코로나 사망률을 보세요. 그러니까 유럽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놀라고 충격받고 어떻게든 이게 안전성이 검토가 안 됐는데도 이 백신이라도 맞춰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평소에 노인들이 폐렴으로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백신 맞고 좀 돌아가시더라도 그래도 백신 맞고 살아남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은 그거를 백신을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정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폐렴으로는 많이 돌아가셨지만 평소에 코로나로는 조금밖에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사망은요, 접종 횟수가 많을수록, 접종자가 많을수록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누적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깔려있는 코로나 사망자가 많으면 백신 맞고 좀 사망을 하시더라도 그 나머지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외국 언론 보면은 백신의 접종의 이득이 사망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유럽이나 미국은 그게 통해요. 이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 일본은 코로나로 별로 많이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백신 맞고 유럽 사람들처럼 죽으면 우리는 더 손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효과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막 맞힐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을 때 돌아가실 확률이 높으신 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맞춰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60대는 그 예방접종 완료율이 15%밖에 안 돼요. 오히려 20대가 20몇 %예요. 이거 웃기잖아요. 20대는 코로나 걸려도 안 죽는데 왜 그 사람들이 20%를 맞히냐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는 60대, 70대를 더 많이 맞춰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정책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백신 접종의 효과로, 이건 위중증 환자의 비율인데, 백신 접종을 시작했을 때는 위중증 환자가 80대, 70대, 60대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서 80대, 이제 70대들이 좀 백신을 맞으니까 이분들은 위중증이 줄고 상대적으로 백신 안 맞은 사람들 50대, 40대가 위중증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 일단 효과는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 올리려면은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맞춰야지, 걸려도 안 죽는 사람한테 굳이, 특히 고3 뭐 이런 애들을 맞히는 거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뭐 20대 30대여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또 달라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항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체가 B세포인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천 면역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뭐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1차 방어, 그러니까 호흡기 점막, 이게 이제 최전선이고 대부분 여기서 다 물리칩니다. 이제 면역이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물리치는데, 이게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상피가 상해 있는 사람들, 담배 피시는 분들, 그러니까 독가스를 계속 여기다 피고 있는데 상피가 건강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쳐들어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천성 면역이 좋으면 그냥 무증상인 채로 극복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검출이 됐지만. 근데 너무 많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상피가 약하거나 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 기저질환이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완전히 체내로 들어오는데, 그때 작동하는 게 후천성 면역인데요. 이게 백신을 맞으면은 B세포에서 항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T세포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B세포는 항체를 직접 만드는 세포이고 T세포는 인커리지 시키는 세포예요. 일해라, 저기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알람을 울리고 막 이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B세포가 만든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몇 개월 있으면 소실돼요. 그러나 기억 T세포는 10년, 20년 이렇게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사한 놈이 들어오면 아무리 변이를 할지라도 유사한 놈이 들어오면 이거 전에 왔던 놈이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B세포 보고 잠자고 있는 B세포를 깨워요. 저기 쳐들어왔다.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이를 하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 10만 명당 이제 틀렸는데 한 400명 정도 감염됐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고 돌아가시는 분은 한 1% 정도다. 근데 확진자와 사망자는 감염 경로도 다르고 호발 연령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평등하게, 평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평등하게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이게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우울해서 자살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코로나 아닌 중증 환자도 살리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좀 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위험인 분들은 왜 고위험이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에 달라붙는데, 이런 뇌졸중, 당뇨, 고혈압, 흡연 이런 게 있으면 ACE 수용체 자체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평소에 폐렴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15배나 많았지만 우리가 했던 거는 고위험군한테 백신 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살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7배나 많지만은 뭐 우리가 자살이 있다고 해서 이 근처에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지하철 딱 끊고 들어가면은 오늘 자살 몇 명 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캠페인 우리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죽는 거는 똑같은데 폐렴 사망자랑 자살 사망자와 코로나 사망자를 왜 이게 별도로 취급을 하느냐는 거, 이거는 조금 이제 이상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을 대처하는 건 해외 유입 차단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중국발 입국 차단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원 클럽 사태 전에 우리나라 자체 발생은 거의 0명이었는데 해외에서 계속 들어온 주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유행 전에도 우리나라 확진자는 별로 없는데 해외에서 계속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GH 변이도 해외에서 들어온 변이, 뭐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이것도 해외에서 들어온 변이, 지금 들어온 이 델타 변이도 뭡니까? 결국 해외에서 들어온 변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변이가 생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유입 차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딱딱 걸어 잠궈라 이게 아니라 격리를 좀 확실하게 하든지 좀 제대로 좀 잘 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확진자를 감소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너무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기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위생을 하고 여기를 하면은 손실도 적고 돈도 덜 들고 잃는 것도 적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백신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사망자가 적기 때문에 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뭐 백신도 뭐 남아 도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효과, 확진자를 좀 줄이는 효과에 비해서 손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애들 학교 안 보내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 개인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 거리두기는 실내에서 마스크 열심히 쓰고, 그리고 야외에서는 1m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거기는 항상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비말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가 날려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간 침방울,
침방울에 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침방울은 무겁기 때문에 1m밖에 못 갑니다. 재채기를 하면 한 4, 5m 날아가지만은 보통 왜 밥 먹으면서 막 열내다 보면은 내 침이 상대방 얼굴에 딱 가잖아요. 되게 민망하시죠. 그러니까 1m밖에 못 가요, 걔들은.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1m 정도 거리를 두면 마스크가 없어도 뭐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개인적 거리두기 충분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개인적 거리두기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마스크 구멍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바이러스 무사 통과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의 기능은 그 입자의 크기 그것도 있지만은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그 마스크의 구멍이 커요. 그렇지만은 바이러스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비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비말보다는 마스크의 입자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비말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는 크기도 있지만은 이 안에 정전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정전기 때문에 또 차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에 마스크를 쓰고 입장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우나처럼 습기가 많은 곳은 마스크가 물리적 배리어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도 안 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실내에서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손위생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바이러스가 뭐 금속에 뭐 7시간을 생존한다는 둥, 뭐 종이 위에 4시간을 생존한다는 둥, 그런 것만 강조하고, 근데 암만 생존을 하더라도 내가 만졌어도 손을 씻으면, 그러니까 소독제라든지 비누에 있는 성분은 바이러스의 껍데기가 있잖아요. 껍데기를 녹여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배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감염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손위생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하철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용변 보고 나서 손 안 씻는 사람 엄청 많고요. 물로만 살짝 씻는 사람도 엄청 많고, 제대로 이게 6단계 있잖아요. 그거대로 지켜서 씻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손위생이야말로 백신보다도 더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고, 집회와 예배의 자유를 허용해야 되고, 백신은 고위험군 위주로 주되 강제 접종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지 되나?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는 열심히 방역 수칙을 하는데 실제로 실생활에 나가서는 그냥 대충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셨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한데 밖에 나가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뒤통수 치고 뒷담화하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코로나 시대에 그게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보다 같이 살거나 더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밖에서 묻혀왔는데, 지금 이 교회만 이게 불을 켜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소 생활, 그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에서만 거룩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되게 민망한 게, 저는 사실 거의 날라리 신자거든요. 날라리 크리스찬이고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거의 다고, 기도도 식사기도밖에 안 하는 이런 인간이 이렇게 금요일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 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뭐 빛과 소금이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웃기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집집마다 유튜브를 다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이 다 깔려 있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여차한 상황에는 그래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게 됐잖아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벌써 대한민국의 교회는 멸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유튜브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게 됐고, 그리고 애국 강연 이런 것도 많이 듣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컵에 물이 절반 있는데 이거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가 중요하고 현장 예배가 매우 많이 중요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의 IT라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이면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있거든요. 그 미중 패권 전쟁의 이면에는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대한민국이 힘드냐? 그 중에서 왜 교회가 힘드냐?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래요. 뭐 물론 미국도 많이 파송하지만 아마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의 세력들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을 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권을 허락을 하셨고, 이 정권이 코로나를 핑계로 대한민국을 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타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잘못했던 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키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신도들에게 올바른 뭐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목사님들도 반성을 하시고, 또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CC 이런 거 허용한 거 다 회개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예정하신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그런 대선 주자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꼭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법치와 이게 국민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종교 전쟁 중이에요. 그 종교 전쟁이 다른 코로나에 탈을 쓰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매우 많이 중요한데요. 방역은 가이사의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매우 많이 중요한데, 실생활에서 교회 바깥에서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목사님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막 열을 내다 보니 거의 1시간 반을 떠들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